제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나중에 이따가 질문을 하시는 분야 하면서 제가 이 유명한 베스트셀러 이 책을 사인해서 세 권뿐이 없었는데 네, 선착순 세 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프레임워크와 AI 세상에서도 CX 구조가 중요한 이유. 지금 코딩을 할 때 우리는 그 많은 오픈소스, 그다음에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서 코딩을 하고, 그다음에 AI, 챗 GPT나 코파일럿의 도움을 많이 받고 코딩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도 사실 그 본질적인 거를 모르면 개발자로 쭉 살아남기 힘들다. 그리고 또 하나가 코드 개발과 코드의 주인의식 함양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 코드가 챗GPT가 쓰고 프레임워크이 제공한 코드지만 내 코드다 라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나중에 제가 슬픈 얘기를 하나 할 텐데 제가 예전에 퇴사했던 얘기를 잠깐 해드리면서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심각하게 들으실 건 없고요. 결론적으로 열심히 공부하자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잠시만요. 이거야. 저 소개를 잠깐 드리면, 저는 오랫동안 개발 업무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대기업에서 일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스타트업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이제 예전에 저 때는 벤처라고 얘기했거든요. 벤처 기업에서 일을 했고, 그다음에 개발자가 한 100명 정도 되는 솔루션을 개발하는 회사에서 개발 팀장으로 100명을 제가 다 팀을 한 건 아니고 그 중에 한 팀의 팀장으로 일을 했었습니다. 주로 제가 많이 했던 거는 이제 기업형 솔루션 개발하는 일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92학번인데 96년부터 일을 했거든요. 세월이 잘 가늠이 안 되시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개발 경력은 10년이 이제 훨씬 넘었었는데 그 이후로 지금 뭐 중간에 2년 공부했던 시간을 빼도 한 25년이 넘는데 그럼 뭐를 했냐? 개발을 했었고 그 다음에 우연히 강의를 하게 된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강의를 하다가 IT 교육 쪽에 관심이 많이 생기고 그쪽에 타고난 재능을 발견을 해서 IT 교육으로 이제 넘어가서 제가 최근에는 이제 강의를 많이 하다가 최근 이력은 이제 NH 넥스트에서 프로그램 랭귀지 강의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사이서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멘토로 근무를 했었고 현재는 그 페이스 캠퍼스에서 하는 커널 360이라는 부트캠프가 있어요. 거기에 백엔드 분야 디렉터로 있습니다. 유명한 책이지요. 그래서 우리나라 3대 자바 인문서 중에 하나는 이 책을 많이 팔렸습니다. 저는 많이 팔 생각으로 썼던 건 아닌데 제 의도와 상관없이 많이 팔렸고 4만 권 넘게 팔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구독자가 얼마 안 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구독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블로그도 있고요. 여기 안에 가면 IT 업계 아주 대단한 분들을 제가 인터뷰한 그런 콘텐츠가 많이 있어요. 김희석 교수님이 1차로 계셨었고 내용 보시면 재밌는 내용이 많으니까 한번 들어와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발을 한다는 거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 뭐 여러분 개발하셔서 아시겠지만 맨 처음에 우리가 어떤 거를 만들 것인가 혼자 하는 경우도 있고 팀이랑 같이 하는 경우도 있죠. 기획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설계를 할 것인가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기술 검토해서 어떤 우리가 이번에 개발할 때 이런 프레임워크를 쓰겠다 이런 언어를 쓰겠다 뭐 이런 서비스에 올리겠다 이런 여러 가지 검토를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개발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개발이 어느 정도 끝나고 나면 이제 운영을 하게 되죠. 배포를 해서 운영을 하고 유지보수를 하고 그리고 유지보수를 하는 동안에는 고객이 있다면 고객의 리퀘어먼트를 들어서 시스템을 개선하기도 하고 기능을 개선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 이제 다큐멘테이션이 일어나는데 실제로 우리가 개발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동안 개발 분야에서 굉장히 많은 방법론들이 도입이 됐어요. 워터폴부터 시작해서
주장창 한다라고 하면 유지보수 실생 개성 이쪽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지만 대부분에 그렇게 잘 되는 서비스는 별로 없으니까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운영하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근데 요 사이클이 이렇게 돌아갈 때 그러면 우리가 개발이라는 거에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예전에는 제가 예전에 개발할 때는 맨바닥부터 했었죠. 그렇지만 지금은 많은 도구들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하나는 보면 이제 프레임워크라는 게 가장 크게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는 요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2023년에 나왔던 이거는 어느 통계 자료 밑에 이제 레퍼런스가 있는데요. 통계 자료에서 봤을 때 가장 많이 사용된 그 프레임워크는 이제 노드.js부터 시작을 해서 뭐 잘 아시죠? 리액트, jQuery 뭐 이렇게 해서 쭉 있고요. 이쪽에 스프링 부트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스프링 부트 얘기를 조금 할 거예요. 스프링 부트 써보신 분도 있고 안 써보신 분도 있겠지만 이제 스프링 부트라는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개발을 할 때 얼마나 편리한지 그리고 그거를 개발하고 나서 우리가 어떤 점들을 좀 더 알아야 할지 이런 말씀을 드릴 텐데 스프링 부트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개발 요소 중에 하나죠. 프레임워크로 개발하는 이유가 뭘까라는 거를 생각해보면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프레임워크로 있을까요? 코드 재사용. 코드 재사용, 그러니까 프레임워크이 제공하는 코드를 재사용한다?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기능들을 블랙박스로 두고 밖에서 출력하면서 쓰기 위해서. 그죠? 프레임워크로 일단 쓰면 개발의 속도가 어떤 것 같아요? 빨라서. 빨라져.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프레임워크하고 라이브러리를 좀 구별을 해야 되는데 프레임워크하고 라이브러리가 같은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다르죠? 어떻게 다를까요? 어떻게 다른 것 같아요? 컨트롤의 로직의 컨트롤의 주체가 누구냐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내가 로직을 짜는데 필요한 요소들 좀 잘 만들어지는 거, 뭐 트리를 갖다 쓴다든가 맵을 갖다 쓴다든가 뭐 어레이가 잘 만드는 어레이에 뭐 제크 같은 걸 가져다 쓴다든가 큐 스택이 잘 있는 뭐 그런 거는 라이브러리를 가져다 쓰는 거죠. 그런데 전체적인 로직은 제가 짜는 거죠. 근데 프레임워크는 이미 다 짜져 있어요. 시나리오가. 그리고 그 안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 구멍을 우리가 메꾸는 거예요. 안드로이드, 스프링 부트 이런 것들을 쓰면 모든 프레임워크는 걔가 돌아가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프레임워크를 도입한다는 건 결국 뭐예요? 그 프레임워크를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렇게 프레임워크를 쓰면 가장 좋은 부분 중에 하나는 말씀하셨듯이 개발 속도가 굉장히 향상되고요. 그 다음에 같이 일하는 팀원들의 코드 패턴이 단일화가 돼요. 별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심각한 로직을 짜는 부분은 다를 수 있겠지만 웹 서비스 같은 경우에 리퀘스트를 받아서 어떤 DB 트랜잭션이 일어나고 리스폰스를 주는 이 과정에서 하는 일련의 과정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코드 패턴이 단일화되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쉽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다른 거에 생각하지 않고 돌아가는 틀은 있어요. 이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짜고 싶은 비즈니스 로직에 집중해서 개발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생산력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웹 개발에서 스프링부트 쓸 때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스프링부트 혹시 써보신 분 계세요? 여기? 약간 덥네요. 말을 하다 보니까. 없으세요? 이런. 그럼 여러분은 뭐 쓰시나요? 자, 그러면 자세히는 얘기 안 할게요. 이게 스프링부트가 뭐 심각한 얘기인데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스프링부트를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 프레임워크를 쓰면 이렇게 좋은데 그러면 이 프레임워크를 썼을 때 여러분이 어디까지 알아야 하느냐는 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웹에 개발을 한다라고 노드.js를 쓰던 스프링부트를 쓰건 하는 일은 비슷비슷해요. 일단 프론트에서 리퀘스트를 받은 거를 처리를 해서 어딘가에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주로 데이터베이스를 쓰죠. 데이터를 꺼내와서 다시 클라이언트한테 리스폰스를 해주는 이 일련의 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스프링부트를 쓰게 되면 우리가 스프링부트를 안 쓰고 톰캣을 두고 그 다음에 날로 개발을 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해야 돼요. 톰캣을
통해서 또 만들고 그렇게 해서 보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스프링 부트를 쓰게 되면 대부분의 설정이 자동으로 이루어져요. 잠깐 이제 제가 뒤에 보여드릴 텐데, 그리고 필요한 라이브러리, 스프링 부트를 씀으로써 웹 개발에 필요한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를 같이 디펜던시에서 임포트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켓을 새로 깔지 않아요. 이미 이 안에 내장 서버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편하죠. 데이터베이스를 연동을 하려면 내가 MySQL을 쓰건 오라클을 쓰건 드라이버를 임포트를 해서 그 드라이버에 해당되는 일들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는데, JPA나 하이버네이트라는 애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 데이터베이스에 해당되는 클래스랑 딱 매핑이 돼요. 그래서 해당되는 클래스로 뭐 세이브를 한다거나 뭐 리무브를 한다거나 그럼 자동으로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집니다. 코드를 잠깐 보시면 이전에 굉장히 사실 여러분이 스프링 부트를 많이 안 써봐서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편한 세상입니다. 제가 옛날에 했던 모든 착지를 스프링 부트가 많이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스프링 부트로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거기에 집중해서 내가 뭐를 짤 것이냐, 내가 어떤 로직을 짤 것이냐만 집중해서 구현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게시판을 만들기 시작할 때 스프링 이니셜라이즈를 처음 해요. 뭐 이런 것들을 써서 할 거다, 버전이 뭐다 이렇게 쓰고요. 여기 옆에 보시면 얘가 이거를 개발하기 필요한 디펜던시들을 쭉 줍니다. 자바, 스프링 있고, 이거는 코드 자동으로 제너레이트 해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JPA, 얘가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데이터베이스 관련한 부분이 이렇게 갖다가 쓰면, 자, 코드를 얼마큼 짜면 되냐면 다음 건 짜면 처음에 클라이언트 쪽에서 리퀘스트가 오죠. 리퀘스트를 받는 부분이 이 컨트롤러 부분이거든요. 리퀘스트를 받아요. 그리고 이 리퀘스트의 이게 뭐냐면 게시판에 하나의 항목을 넣는 코드를 간단하게 제가 써놓은 건데,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서비스단에 이제 얘를 넣어라 라고 요청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받은 데이터, 리퀘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엔터티를 만들어서 이렇게 넣잖아요. 그리고 나서 위에다 이제 데이터를 넣는 거죠. 실제 넣을 때는 요 한 줄만 넣으시면 돼요. 세이브. 그러면 이 몰드 레포지토리가 어떤 거냐? JPA에서 확장을 받아요. 상속을 받아냅니다. 요게 끝이에요. 이렇게 하면 하나의 요청받은 그 리퀘스트가 DB에 딱 들어가요. 자, 이렇게 해서 만들었거든요. 그러고 나면 내가 짠 코드는 어디 있나? 이 그림이 나오는데 이거 달리기 그렸고요. 여기 밑에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만든 프로그램을 이해하지 못하는 개발자의 모습이다. 여러 모니터에 복잡한 다이어그램과 코드가 있는데 이제 이해를 못해서 혼란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다. 여러분이 프레임워크 가지고 이렇게 코드를 짜잖아요. 제가 스프링 프레임워크, 자바 스프링 부트 기반의 프로젝트 하는 친구들 팀을 여러 개 봤는데, 이렇게 하면 나중에 짠하고 아웃이 나오잖아요. 굉장히 기뻐요. 기쁜데 내가 뭘 짰지? 라는 고민이 돼요. 내가 뭘 짰는데 얘가 이렇게 돌아가지? 나는 DB 테이블을 만들고 그 다음에 스프링이 하는 대로 뭘 했거든요. 근데 딱 이렇게 게시판이 완성이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스프링 프레임워크 내부는 이렇게 복잡합니다, 사실. 근데 이 모든 여러 가지 단계에서 방금 전에 우리가 짰던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컨트롤러, 서비스, 레포지토리. 그 레포지토리 코드는 우리는 사실 짠 것도 없고 익스텐즈만 받았어요. 이 클래스와 이 DB 테이블하고 매핑을 해요. 사용자면 이 유저라는 클래스가 있고 유저 엔터티라는 클래스가 있고 유저 테이블 있죠. 딱 매핑이 돼요. ORM 매핑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게 없어요. 요 앞단에 요새 연구되어 있는 거는 다 프레임워크에 제공해 주는 거고 요만큼만 짜면 돼요. 이런 게 프레임워크죠. 프레임워크라는 거는 이미 모든 대부분의 로직이 제공이 돼 있고 플레이스 홀더라고 해요. 이 빈 부분을 네가 채워라 라고 하면 얘가 채우라는 대로 채우면 돌아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픈을 하고 썼을 때 어떤 것 같아요? 좀 더 내부를 살짝 보면 라떼는 제가 옛날에는 진짜 이 코드를 짰어요. 이게 뭐냐면요, 굉장히
지불한 코드인데 일단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하나의 데이터를 넣으려고 하면 데이터베이스랑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커넥션을 열어요. 데이터베이스 드라이버를 올리고 커넥션을 열어서 하나의 스테이트먼트를 얻어와서 거기에 쿼리를 실어서 쿼리를 날려요. 그러면 하나가 제대로 들어갔으면 결과를 잡거든요. 그 리전트를 받아서 그거에 대한 처리를 해요. 이거는 이제 꺼내오는 거예요. 실리콜 유저라는 테이블에서 다 꺼내오면 리전트 셋을 받아서 걔네들이 출력하는 이런 일을 예전에 했었어요. 근데 지금 만약에 이렇게 실렉트를 한다거나 세이브를 한다거나 라고 하면 여러분은 이런 코드는 하나도 모르고 이건 세이브죠? 이렇게 하면 돼요. 요거만 짜면 돼요. 요 밑에 있는 코드는 JPA 코드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저 세이브라고 한 번만 누르면 뭐를 했는지 모르지만 얘가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이 안에는 커넥션도 열렸고 스테이트먼트도 생겼고 쿼리도 날라갔고 쿼리도 안에서 생성했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DB에 들어가겠고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굉장히 많은 게 추상화되어 있죠. 이렇게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코드를 짜면 내가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 밑을 알 수가 없어요. 알려고 시도하지 않으시면 그냥 여러분은 그냥 프레임워크가 하는 대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저 같은 경우에 누가 자기 스프링 부트를 써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저랑 인터뷰를 하게 되면 저는 스프링 부트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을 거예요. 스프링 부트는 썼군요 라고 물어보는데 그러면 스프링 부트에서 클라이언트에서 리퀘스트가 왔을 때 각각 이 처리를 누가 해줘야 되는지 매핑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매핑해주는 애너테이션이라고 있어요. 걔만 쓰면 막 매핑이 돼요. 근데 얘가 없다면 어떻게 그 요청을 처리할 핸들러를 구현하실 건가요? 라고 저는 질문을 할 거예요. 이거는 내가 짠 코드에는 없어요. 그 내부에 실제적으로 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할 수 있는 대답이죠. 뭐 답을 말씀드릴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들어오는 애에 대해서 이렇게 해시 테이블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 요청에 대해서는 얘가 한다. 이 요청에 대해서는 내부적 그 컨트롤러를 매핑해주는 매핑 핸들러에서 그 일을 하고 있어요. DI라는 거는 디펜던트 인젝션이라고 하는데 원래 우리가 자바 객체를 쓸 때는 자바 객체를 new 해서 써야 돼요. 근데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써보시면 객체를 뉴하는 일이 거의 없어요. 인스턴스를 생성하지도 않고 어떻게 쓰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미 다 만들어져 있고 어떤 순간에 어떤 인스턴스가 매핑돼 인젝션이 돼야 되는지가 다 정해져 있어요. 디펜던트 인젝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DI가 제공이 안 된다면 DI를 어떤 식으로 구현하실 건가요? 라고 저는 물어볼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미 스프링을 썼으니까 스프링이 DI가 제공이 되잖아요. DI, AOP 뭐 이런 것들이 스프링의 특징인데 제가 잘난 척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돼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구현하실 건가요? 서블릿 리퀘스트가 오면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던져줘야 되는데 서블릿 디스패치 서블릿이 없으면 걔를 어떻게 구현하는 거죠? 커넥션을 사용하려면 아까 데이터베이스를 쓰려면 커넥션이 있어야 되잖아요. DB랑 연결을 해야 트랜지션 처리를 한다고요. 그걸 커넥션이라고 하는데 커넥션을 미리 만들어놔요. 매번 연결했다 끊고 연결했다 끊고 하는 건 오버헤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만들어 놓는 애를 커넥션 풀이라고 하는데 커넥션 풀이 왓스에 있나요? DB에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해요. 어디 있을까요? 커넥션 풀은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커넥션이 연결되어 있는데 커넥션을 계속 쓰거든요. 그게 우리가 사용하는 왓스에 있을까요? 아니면 DB에 있을까요? 어디 있는 거예요? 네. 왜 나한테 물어봐? 이거는 근데 아까 옛날 코드처럼 짰으면 당연히 왓스에 있다고 내가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왓스에다 커넥션 풀을 만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프레임워크를 쓰면 이 대답을 못하세요. 이거 어디 있죠? 그러면 DB 커넥션 풀이가 DB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커넥션 플레이 역할이 뭔가 뭐 이런 것들을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요 제가 취향하는 질문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면접을 가면 이런 질문을 받으세요. 오픈소스 얘기를 하나 더 하면 레디스라는 애가 있는데 얘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릴 건 아니고 얘는 어떤 애냐 특징이 굉장히 빠른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는 원래 하드디스크에 있잖아요. 속도가 느리죠. 근데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를 역할해주는 애. 그러니까 굉장히 빠릅니다. 나중에 웹 프로젝트를 하고 나서 퍼포먼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레디스라는 애를 도입해서 많이 써요. 많이 쓰고 오픈소스입니다.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고요. 얘가 특징이 뭐냐면 키 밸류 페어로 데이터를 저장을 해요. 키 밸류 페어로 해시죠, 그죠? 그리고 여러 가지 데이터 타입을 서포트하고 싱글 스레드 되어 있습니다. 이 뒤에 뭐 내용은 중요하지 않은데, 그래서 얘를 어디에 쓸 수 있느냐? 실제적으로 캐시용으로 써요. DB에 직접 가지 않고 캐시에 헤비한 정보는 올리지 못해요. 메모리에 쓰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캐시처럼 쓰는 거죠. 캐시의 특징이 뭡니까? 빠른 거죠. 그죠? 빠르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대부분의 그 웹 서비스를 구축하다 보면 서버가 한 대인 경우보다 여러 대인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때 그 클라이언트와 서버에서 서버 계속 똑같은 고객이 이제 리퀘스트를 보낸다라고 하면 얘를 관리하기 위해서 세션이라는 걸 유지하는데 이 서버가 다 틀리면 각 세션마다 다른 정보가 이제 계속 있어야 되잖아요. 고객이 업무에 100개의 세션을 다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중앙에 이 레디스를 가지고 분산 서버를 활용하는데 여기서 세션을 관리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 레디스라는 애가 중간에 있어서 어떤 서버가 이거 펄프가 잘못됐는데 이쪽에다가 어떤 데이터를 주면 다른 서버들의 이렇게 데이터를 그러니까 퍼블리시, 서브스크라이브 그러니까 제공하고 얘를 구독하는 이런 형태의 일들도 되고요. 또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하나의 서버에서 얘한테 메시지를 줬을 때 1번은 얘가 가져가고 2번은 얘가 가져가고 이런 일들도 해요. 그래서 채팅을 구현할 때도 레디스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런 일들을 하는 이 레디스를 내가 썼다고 이력서에 썼어요. 레디스를 이용해서 속도를 향상시켰습니다. 여러분이 웬만한 웹 프로젝트를 하면 스프링부터 자바를 이용해서 한다라고 하면 스프링부터랑 하다가 이제 레디스까지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레디스 자체를 뭐 어떻게 썼냐, 뭐 거기에 API가 뭐냐 이런 질문은 안 하죠. 코드 보면 아니까. 네, 깃허브에 있는. 자, 키 밸류로 유지되는 레디스에서 키의 의미가 뭔지 해시와 연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여러분 해시 알고리즘 배우셨나요? 알고리즘 시간에? 그죠? 네. 이런 질문을 해요. 캐시를 유지하는 정책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이거는 OS 시간에 배우죠. 운영체계 시간에. 캐시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이 있는데 결국 레디스는 캐시거든요. 그래서 이 캐시를 썼더라고 하면 캐시 유지 정책은 뭐가 있을지 알고 계시나요? LRU가 있고 LF가 있고 픽4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메시지 큐를 이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메시지 큐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셨다는데 그럼 비동기를 어떻게 구현했는지 얘기해 주세요. 비동기라는 용어가 나왔죠. 동기와 비동기의 차이는 뭐예요? 동기와 비동기의 차이는 네트워크에서 하는 얘기죠. 그래서 오픈소스나 프리폼이라는 거는 계속 나오고 계속 바뀌는데 거기에 기저에 깔린 우리가 아는 이론은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우시는 이론. 어디서 새로 나와서 짠하고 나온 이론이 아니라 기존의 학교에서 그리고 이거를 개발하신 분들도 그런 공부를 하셨고 이게 이렇게 적용되면 좋겠다 라고 해서 응용해서 만드신 분들이 있죠.
네가 언제까지 그렇게 잘 써줄 거냐?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어떤 프레임워크라든가 오픈소스는 계속 바뀌지만 그 프레임워크를 그러면 어떤 새로운 게 나왔다 라고 했을 때 이걸 우리가 도입할까? 라고 했을 때는 뭐를 기준으로 도입을 하겠어요? 많이 쓰는 기준으로 도입할 수도 있지만 아주 새로운 거면 얘가 어떤 기술 기반으로 만들어졌는지, 그래서 우리가 얘를 이용해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 아까 레디스 같은 게 있다. 그럼 누구는 캐시로 쓴다는데 우리는 이걸 비동기 구현한 데 써볼까? 라는 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초적인 지식이 있어야 얘를 활용하는 것도, 그 다음에 이걸 이용해서 어떤 새로운 거를 만드는 것도 다 개발자가 할 수 있는 길입니다. 이거는 이제 어디 사이트에서 나온 통계인데요. 좀 뭐 연도가 되게 2020년이에요. 근데 기술 변화의 과정을 봤을 때 전반적으로 어느 분야가 계속 제일 기술이 많이 바뀌고 있느냐라는 걸 봤을 때요. 네, 단연 컴퓨터하고 매스매티컬이 높죠. 뭐 별거 다른 데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뭐 헬스케어라든가 리거리라든가 매니지먼트 걔네들보다 한 1.5배에서 2배 됩니다. 이런 식으로 기술은 굉장히 많이 빨리 변하고 있는데, 그러면 얘의 중심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이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CS 기초에 있다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얘는 이제 되게 자신 있어 보이죠? 기술 변화에 적응하는 개발자. 여러분도 이렇게 자신 있는 모습으로 계속 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AI도 또 하나의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는 있죠. 그죠? 지금 챗 GPT나 코파일럿도 많이 쓰시나요? 네. 챗 GPT나 코파일럿을 안 쓰고 개발하는 친구는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쓰는 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좋을까요? 빠르게 나갈 수 있습니다. 네. 아주 생각 속도, 개발 속도를 매우 향상시킵니다. 방금 전에 프레임워크가 우리한테 해주는 일이랑은 좀 다르지만 얘는 아주 구체적인 코드. 내가 프레임워크 틀을 주고 거기에 너가 비즈니스 코드를 넣어. 테스트 코드도 네가 넣어 라고 할 수 있으면 챗GPT나 코파일럿은 비즈니스 로직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해당되는 비즈니스 로직에 대한 테스트 코드도 만들어줘요. 굉장히 유용해요. 그리고 심지어 디버깅도 잘 해줍니다. 이런 상황이죠. 자, AI 도구들을 보시면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챗 GPT도 있고 코파일럿도 있고, 그 다음에 아마존에서 또 나온 코드 위스퍼러, 얘는 AWS 쪽과 잘 연동이 됩니다. 저는 안 써봤는데 그렇다고 합니다. 무료 버전들이 조금씩 있지만 결국 뭐 코파일럿은 유도로 쓰셔야 되는 거고, 코드 위스퍼러도 처음에는 유도로 쓸 수 있지만 쓰다 보면 이제 유도를 쓰게끔 그렇게 하는 기능들은 따로 있는 거죠. 코파일럿하고 코딩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안 해보셨어요? 얘 해보시면 홀딱 반합니다. 일단 이거는 제가 어떤 강의에서 페스트 캠퍼스에 뒤에 출처가 있는데 강의에서 가져온 건데 잘 안 보이실지 모르는데 피그미라는 라이브를 써 파이썬으로 짜는 거예요. 자, 이용해서 틱택토를 개발을 만들어 보자 라고 위에다 내가 한 줄을 딱 써요. 그러니까 밑에 이게 뭐냐면 막 뭘 왔다 갔다 해요. 필요한 자료를 서칭하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자료를 서칭을 해서, 자, 제가 하는 일은 뭐냐면 얘가 색깔 생성이라고 했을 때 엔터 딱 하면 누르면 이거 쫙 만들어줘요. 그리고 얘가 또 뭐 게임 모드 설정 하고 있을 때 내가 엔터 딱 누르면 이거 만들어줘요. 그래서 쭉쭉쭉쭉쭉 계속 만들어요. 다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는 뭐 딴소리를 막 해요. 그러면 이제 다 만들어졌구나 라고 생각하고, 사실 나는 한 번도 파이썬을 쓴 적도 없고 피그미라는 라이브러리를 쓴 적도 없지만, 자, 이걸로 만들어보자. 틱택토 아시죠 여러분? 하면 쫙 만들어줘요. 아주 좋죠? 그리고 나서 틱택토를 이렇게 해볼 수 있습니다. 요 강의에서 제가 가지고 그래서 뭐 이렇게 실제적으로 얘가 이렇게 아주 잘 돌아가는 거를 보실 수가 있죠. 이것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코드를 만들었는데 이거에 대한 테스트 코드 만들어줘. 테스트 코드 쫙 만들어줍니다. 유료 버전이라서 그런지 아주 돈값을 해요.
근데 이 여자가 또 나오네요. 이 좋은 세상을 이 여자도 이분도 만났죠. 그래서 이제 AI 도구들을 이용해서 나는 뭐든지 만들 수 있는 이런 자신감 넘치는 특종을 보실 수가 있죠. 코파일럿을 이용을 해서 얼마나 만족스러운 개발을 하고 있느냐 개발자들이 여기 이제 GitHub 블로그를 보시면 2002년 버전인데 나는 굉장히 그 생산성이 높아졌다고 자각한다라는 게 거의 80%가 넘습니다. 그리고 내가 코드를 할 때 좌절하지도 않고 least frustrated 있죠? 그 다음에 나는 내 잡이 굉장히 충만하게 느껴지고 이게 굉장히 satisfaction 웰빙이에요. 개발자가 이런 걸 느낀다는 게 쉽지 않은데 내가 안 짜고 얘가 다 만들어주니까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효율성이 있을 때 굉장히 빨리 완성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좀 더 덜 찾고 얘가 만들어주는 이런 부분. 근데 아까 잠깐 보셨지만 티켓토를 만들 때 내가 하는 일은 뭐였어요? 처음에 디파인을 해주는 거죠. 근데 티켓토는 좀 간단해서 그렇지만 그거보다 좀 복잡한 로직도 내가 디파인을 해주면 얘가 해주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그렇게 좋은 생산성이 있다라고 해서 GitHub은 자기네 제품이니까 광고를 한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거는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퀵소트 여러분 잘 아시죠? 퀵소트 만들어주세요. 쫙 만들어주세요. 퀵소트는 키보드 에리먼트도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리커시브도 알아야 되고 짜증나잖아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한 테스트 코드도 만들어줘요. 테스트 코드 살려주셔서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잘 만들죠? 잘 만든 것 같아요. 자세히 안 봤는데 잘 만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오류 있는 머지소트를 만들어주세요. 머지소트 혹시 아시나요? 그 컴퓨테이션 타임이 퀵소트랑 머지소트랑 에버리지에 똑같아요. 근데 월스 케이스는 좀 다른데, 근데 머지소트의 특징은 에디션, 그 버켓을 써야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메모리가 필요해요. 아무튼 컴퓨테이션 타임이 퀵소트는 다를 수가 있어요. 에버리지는 n로그 n이지만 월스트 케이스는 n 스퀘어가 될 수가 있는데 머지소트는 항상 n로그 n을 보장하거든요. 근데 나는 n로그 n을 보장하는 애를 만들고 싶어. 그래서 머지소트를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제가 장난을 좀 쳤죠. 이거를 이제 내가 싫어하는 사람한테 주려고 버블을 넣으라고 했더니 얘가 여기다가 버블을 넣었어요. 이게 수학을 할 때 다른 걸 하면 안 되는데 맨 끝에 그 버켓에 있는 맨 끝에 엘리먼트를 첫 번째 엘리먼트를 바꿔버렸어요. 근데 딱 받아서 줬단 말이죠. 그 친구는 썼겠죠? 그런데 오류가 있는 버전이거든요. 자, 그래서 내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아까 여기 부분에 엘리먼트 두 개밖에 수합하는 게 여기 있었거든요. 얘가 이렇게 지웠어요. 지워서 잘 고쳐주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죠. 근데 여러분이 아까 물어봤잖아요. 머지소트 아세요? 라고 했을 때 안다고 표정을 봤을 때 모르시는 분들도 꽤 계셨어요. 그죠? 네. 그러면 코드를 짜는단 말이에요, 이 친구가. 내가 그건 알아. 머지소트가 n로그 n이라는 것도 알고, 뭐 힙소트도 n로그 n이야. 뭐 이런 거 아는데 머지소트 짜줬어요. 그런데 걔가 제대로 안 들어간단 말이죠. 그거를 디텍션 해야 되잖아요. 물론 뭐 다시 만들어라고 했을 때 아까 고쳐줬지만 그럼 머지소트가 뭐냐라는 거는 내 머릿속에 개념은 있어야 돼요. 엘리먼트가 이렇게 쭉 있어. 잠깐 말씀드리면 엘리먼트가 이렇게 있을 때 일단 얘네를 쫙 나눠요. 반 나누고 반 나누고 반 나누고 그래서 하나씩 될 때까지 나눴다가 얘네들을 다시 머지하는 거예요. 합칠 때 두 개씩 비교해서 어센딩이면 작은 거 앞으로 그럼 4개 4개죠? 다시 비교해서 다시 머지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 소팅이 쭉 한꺼번에 이렇게 될 수 있는 애가 머지소트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개념을 모르는데 얘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모르고 얘한테 구현해달라고 했을 때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죠? 100% 얘가 만드는, 왜냐면 얘는 훈련된 애잖아요. 훈련됐을 때 얘가 정확한 데이터로만 훈련됐다고는 아직은 볼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그럼 나는 한 번도 갈비탕을 먹어본 적 없는 사장이기 때문에 아 이게 갈비탕이구나 라고 해서 팔아요. 근데 여러분 드셔보셨죠? 갈비탕하고 설렁탕 완전 다르잖아요. 이 그림은 갈비탕을 주문했는데 설렁탕을 받은 여인께서 황당해하는 그림입니다. 사장님 나는 갈비탕과 설렁탕을 만들어본 적도 먹어본 적도 없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고객이 이거 아닌데요 라고 했을 때 나는 다시 주방장한테 물고 있죠. 아니라는데? 맞는데요? 그러면 나는 또 맞는데요? 나는 머지소트가 뭔지도 모르고 머지소트를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얘가 버그 있는 버전으로 만들어줬어요. 왜 이게 안 들어가는지 나는 모르는 거죠. 그리고 얘는 분명히 제대로 만들어줬을 거다. 자꾸 그렇게 학습이 된 거예요. 개인적으로. 자, GPT가 만든 코드는 오류가 없나요?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GPT한테 뭐라고 그랬을까요? 일반적으로 없는 코드를 노력하지만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증을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전에 자기가 만들어준 코드를 버그를 요청해서 자기가 수정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죠. AI 만든 코드를 검증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했을 때 이 친구가 한 얘기는 테스트 코드를 작성을 해라. 그래서 본인이 만든 코드를 베리파이 해라. 또 하나는 여기 요 재밌는 얘기 있죠. 코드 리뷰를 요청을 해라. 누구에게? 동료 계좌이잖아. 온라인 커뮤니티 코드에서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 피드백을 받아라. 라고 이 친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아는 뭐 소나큐브나 그런 정적 분석 도구를 이용하실 수도 있겠죠. 제가 지금까지 했던 얘기는 그런 얘기들이에요. 우리는 굉장히 생산성이 좋은 시대에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지 않아도 해주는 일들을 제공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러면 안 되는 거죠. AI나 프레임워크를 믿더라도 이 프레임워크는 AI가 만든 코드보다 좀 더 검증이 된 코드지만 이거를 만들어가는 사람은 나인 거죠. 그리고 우리는 AI를 활용해서 우리가 코드를 짜는 이유는 얘한테 다 맡기겠다는 게 아니죠. 그렇죠? 얘를 이용해서 나는 그거보다 더 좋은 프로덕션을 내려고 하는 겁니다. 결국 개발 코드에 대한 오너십은 나에게. 내가 스프링을 썼다라고 하면 스프링을 내가 짜진 않았죠. 그렇지만 이 스프링의 요소에 어떤 지금 스프링 부트는 애너테이션이라는 데로 정칠되어 있거든요. 애너테이션 범벅인데 그럼 각각의 애너테이션이 하는 일이 뭐냐라는 거를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내가 좀 더 섬세하고 그 다음에 이유를 아는 코드를 중간중간에 걔가 제공하는 거 외에도 내가 필요한 요소들을 집어넣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좀 더 확장성 있게 만들 일들이 있어요. 로직을 개선할 일들. 그때는 걔네들의 역할을 정확히 모르면 잘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회사 제가 정규직을 한 10년 넘게 다녔었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비정규직으로 슬픈 나날을 보냈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2000년대 회사 풍경이거든요. 아까 나왔던 그림하고 좀 다르죠? 네, 퇴사하는 사람이 접니다. 퇴사를 했던 얘기를 잠깐 해드리면 이것 때문에 퇴사한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트리거가 된 거죠. 때려치야겠다. 때려치다. 얘가 이제 딱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어준 것 중에 하나인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K모 항공사, 우리나라의 제일 유명한 K모 항공사가 프로젝트를 갔어요. 근데 거기에 상담원들이 계세요. 상담원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티켓팅 해줘요. 거기 상담원들은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영어도 잘하고 중국어도 잘하고 일본어도 잘하고 이런 상담원들이 계셔서 그때는 이제 전화로 많이 했는데 전화 오면 바로 티켓팅을 해주는 거예요. 웹에서 해주는데 그때 제가 이제 저희 회사에서 납품했던 프로그램이 어떤 거였냐면 그 화면에서 그거를 할 때 채팅 상담을 하게 해줬어요. 전화 말고 채팅
지금 카톡이 그런 걸 많이 하죠. 그런데 이제 그때 저희가 그런 서비스를 했었는데 얘가 죽어요. 하다가 상담원들이 막 상담하다 죽어. 근데 그거 안 되거든요. 막 예, 그럼 고객님 지금 미국 비행기 예약해드리겠습니다. 막 죽는 거야. 그러다가 좌석이 없어지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이제 엄청난 컴플레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에 끌려가서 저랑 저희 팀원들이 끌려가서 그 오피스분도 나와서 막 회의하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나중에 원인을 찾았어요. 원인을 찾았는데 인터넷 익스플로러 그때는 크롬이 유행하던 때가 아니라 이제 아이를 쓰던 때였는데 I 버전이 올라가면 얘가 죽어요. I 버전이 다운됐을 때는 안 죽거든요. 그래서 I 위에 윈도우즈 프로그램을 만들었던 그런 시절이에요. 여러분이 싫어하는 잘 모르는 액티브엑스라는 걸로 막 그런 걸 했는데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아이를 다 다운그레이드를 시켰어요. 상담원 PC들을 100 몇 명 되시는 분들. 그러고서 이제 나중에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니까 제가 한 건 아니고 저희 팀원이 그 상담을 할 때 웹으로 쓴 HTML 에디터가 있는데 그 오픈소스로 가져왔던 거예요. 근데 그 오픈소스 에디터에서 메모리 오류가 나요. 이게 메모리 릭이 나는 거죠.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어쩌다가 한 번씩 죽어요. 잡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마이크로소프트의 굉장히 훌륭한 엔지니어 분과 같이 메모리 덤프를 하나씩 주면서 어디서 이 메모리가 릴리즈가 안 되는지를 해서 잡았어요. 근데 그 과정이 너무 욕을 많이 얻어먹고 막 너무 괴롭고 그 다음에 저는 그 팀원을 블레임하지 않지만 결국은 그 코드를 오픈소스를 그냥 가져와서 그걸 믿고 썼다. 그게 잘못된 거죠. 제가 어쨌든 팀장이었으니까. 그래서 근데 그때 욕을 너무 많이 먹고 너무 스트레스 받다가 거의 개화역에 있는데 거기 갈 때마다 오늘 마지막 날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근데 그거 말고 또 이제 프로젝트 하나 더 있어요. 아산병원. 병원하고 나중에 그런 프로젝트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 병원하고 한국금융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렇게 말할 수가 없었어요. 이거 내가 만든 게 아닌데요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데 이런 일이 여러분이 앞으로 닥칠 일일 수도 있어요. 뭔가 저보다 훨씬 많은 제너레이트된 코드를 가져다 쓰고 그 코드를 믿고 했는데 나중에 어떤 오류가 났다라고 하면 근데 그 부분을 잘 안 봐요. 걔가 짠 코드는 잘 안 보고 계속 어디만 봤냐면 우리가 짠 코드만 계속 봤어요 사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오픈소스 쪽에서 메모리를 계속 남겨 있었고 그게 I가 버전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이렇게 도출된 현상인 거죠. 개발자는 그래서 뭐 필드에서는 개발자가 이제 없어질 거니까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개발자 할 일은 아직 많이 있습니다.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귀찮은 일들, 지저분한 일들을 AI가 만들어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근데 시킬 때 잘 시켜야겠죠. 그죠? 내가 원하는 바에 대해서 정확히 얘한테 리퀘어먼트를 주고 그 다음에 그 두 가지로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걔가 짠 로직, 그러니까 챗GPT나 AI가 짠 로직은 내가 테스트 코드로 테스트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게 아니면 내가 테스트 코드를 쭉 짜요. 그리고 걔한테 이거에 맞는 로직을 구현해라. 근데 후자가 더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저도 가끔은 들어요. 왜냐하면 테스트 코드를 짤 때는 정확하게 어떤 상황에 대해서 로직이 다 있는 거예요. 나는 테스트 코드 짤 때 이 비즈니스 로직을 모두 알고 있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코드를 짜고 이런 상황에 이런 예외가 떨어져야 된다라는 리퀘어먼트를 주는 거죠. 그럼 그거에 맞는 코드 진행을 할 수 있어요. 잘못된 거는 당연히 수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코드를 다 짜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가 짠 코드를 우리는 모아서 제대로 들어가게 해야 된다고 마음에 안 들면 뜯어 고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결국은 AI가 짠 코드도 결국 오너십은 저한테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얘기한 것 중에 이제 제가 얘기했던 그 팁은 뭐냐?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셔라 라는 얘기인데 학교에서 배우는 이 모든 이론들이 사실 어디다 쓰지?
라는 거가 잘 감이 안 나요. 그리고 이거를 한다고 내가 나중에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나?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근데요, 1학년 때는 제가 필수 과목만 여기다 한번 뽑아봤어요. 요새는 4학년에는 필수 과목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예전에 나 때는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이제 선택으로 과목이 또 워낙에 많더라고요. 그런데 자유구조, 이산수학, 디지털 로직, 아키텍처, 프로그래밍 언어 이 정도는 이제 배우셔야 되고, 그다음에 OS, 알고리즘 시스템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해시 알고리즘 맵이 어떻게 구현이 되죠? 키의 의미가 뭐죠? 그다음에 뭐 소티도 얘기했고, 그다음에 PC 정책이 어떻게 되죠? 스케줄링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반이 다 어디예요? 여기서 배우는 게 있는 거죠. 딴 데 있지 않아요, 사실. 근데 그거를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이론을 배우시면서 그거에 대한 활용을 바로 배우시진 않잖아요. 이론을 배우기도 바쁘십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가 반드시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오픈소스를 접했을 때, 어떤 프레임워크를 접했을 때, 아니면 AI가 짠 코드를 접했을 때 그게 끝이 아니라 그 내면이 뭐가 있는지, 그 뒤가 뭐가 있는지, 그래서 내가 여기서 근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이 뭐 있는지를 기초랑 같이 연관시켜서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세월이 오래오래 지나도 기술은 계속 바뀔 것이고 새로운 프레임워크는 계속 나오고 5년 뒤에는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이거와 전혀 상관없는 세상으로 흘러가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일을 하는 동안에는. 그리고 전혀 다른 세상으로 흘러간다라고 해도 이 기초들은 여러분들에게 충분한 자양분이 될 거예요. 그래서 꼭 그렇게 학습을 하시고 개발하는 게 생각을 하시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CS 기초를 모르면 일어나는 일들, 저처럼 퇴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설렁탕을 갈비탕이라고 믿고 하는 사기꾼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거를 갈비탕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나는 갈비탕이 뭔지 사실 모르니까 제가 갈비탕이 뭔가 라고 했는데 갈비탕을 아는 분한테 걸리면 나는 사기꾼이 됩니다. AI를 이용하고 프레임워크를 이용하지만 결국 이 프로덕트의 책임은 개발자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자가 오너십을 가지셔야 되고요. 테스트 코드에 대한 검증을 하셔서 테스트 코드를 활용해서 검증을 해서 정말 잘 만들어진 코드인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모르면 변경할 수 없어요. 제가 저번에 이제 스프링에서 JP를 쓰는데 JP 말고 딴 거 쓰는 걸로 바꿔보세요. 하이버네이트 쓰는 거죠. 그러니까 JP라는 프레임워크를 가져다 쓰는데 데이터베이스는 연결해서 그거 말고 하이버네이트를 쓰게, 마이바티스를 쓰게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 과정에서 어디 코드부터 붙여야 될지 두 개가 다 서포트되게 해보세요. 쿼리 DSL을 넣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원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어디 붙여야 되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혼란을 느낍니다. 근데 내가 제대로 공부했고 그 원래에 대해서 잘 알면 여기서부터 여기를 분리할 수 있구나. 이 부분은 인터페이스를 빼고 얘 구현체를 분리해서 이때는 이 경우에는 얘가 들어가고 이 경우에는 얘가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인지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만들었지만 내가 만들었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이 다 만든 프레임워크가 AI가 만들어준 코드도 내 코드의 일부라고 생각하시고 항상 그 이상을 궁금해하고 그 뒤를 캐는 그런 개발자가 되셔서 이 필드에서 오래 살아남는 개발자가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선배 개발자의 마음으로 오늘 강의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아무거나 물어보셔도 책을 드리니까. 네. 아까 AI한테 시킬 때 잘 시켜야 한다고 하셨는데 잘 시키는 팁이 있을까요?
예시나 팁이 있어요? 아, 여기 가져오지는 않았는데 제가 AI한테 어떤 코드를 한번 짜봐라 라고 할 때는 저는 굉장히 구체적인 리퀘어먼트를 써요. 근데 구체적인 리퀘어먼트를 쓰려고 하면 저는 이제 주로 이제 자바 코드를 한번 짜봐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구체적인 리퀘어먼트를 쓰려고 하면 먼저 제 머릿속에 그게 다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대충 내가 지금 직접 짜진 않지만 얘가 대충 이렇게 짜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회원에 대해서 이 회원이 어떤 일을 할 거고 이 회원 관리를 어떻게 할 건데 어레이 리스트를 써서 해달라든가, 구체적으로 네가 써야 되는 JDK 라이브러리를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그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구현을 해서 줘 라고 저는 많이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는 그냥 막 이거 회원 관리 해줘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조금 구체적으로 어떤 클래스랑 어떤 클래스를 만들어줘 라든가, 아웃풋이 나오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보고 한 번 더 요청을 해요. 이 부분은 다르게 만들어줘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 컴패러블 인터페이스를 적용해줘, 뭐 소팅을 하고 싶다 라고 그런 얘기를 하고.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면 얘하고 나가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고 하면 제가 기초적인 지식을 알고 있어야 되죠. 또 질문 있으신가요? 교과서에서 소스 코드를 뜯어보는 게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저는 되게 권장을 합니다. 스프링 코드를 이해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그쪽을 들어가서 한번 보면 거기는 정말 초고수들이 만들어놓은 코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바도 마찬가지예요. 자바의 컬렉션 프레임워크 같은 데를 보시면 거기를 딱 들어가서 보면 이런 부분에 이렇게 짰구나, 어떤 로직이 들어갔구나. 거기에는 뭐 비트 오퍼레이션도 많이 쓰고요. 우리가 평소에 안 쓰는, 왜냐면 옵티미제이션을 해서 코드를 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중간중간에 얻을 수 있는 팁이 분명히 있고 그 다음에 쭉 흘러가는 거를 보실 수 있어요. 문제가 어떻게 구현했는지. 그렇죠. 그래서 그 보고 이렇게 구현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렇게 쓰이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가 직접 짜지 않는다라고 해도 자주 보시라고 recommend. 또 질문 있으세요? 방향성이 다르긴 한데 스트링을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아가지고 노드만 사용해봤는데 대기업이라고 하는 기업들이 보통 다 백엔드 프레임워크를 살펴보면 보고 싶은 거에 스프링을 많이 사용하던데 스프링만의 좀 장점 같은 게 있을까요? 스프링이요? 많이 쓰는 게 가장 큰 장점일까요? 그리고 그 연동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연동되는 부분들이 많고, 그 다음에 자바 기반으로 프로젝트를 하기에 가장 좋은 프레임워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노드는 이제 스크립트 레벨로 하고 있잖아요. 노드에 대한 장점이 궁금하시면 저기 저번에 강의하셨던 조 이사님이 노드를 굉장히 잘 알고 계세요. 전 노드를 아주 잘 알고 있는데 궁금해서 나 끝나고 물어보세요. 아주 친절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그렇게 많이 구축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바로 구현을 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이, 그러니까 스프링의 장점이라기보다 자바를 활용해서 쓸 수 있는 프레임워크이 이제 스프링부트가 가장, 그전에는 이제 다른 애들도 좀 있었거든요. 근데 스프링은 XML을 너무 많이 썼어요. 그게 너무 지저분하니까 이제 넘어오면서 스프링부트가 생겼는데 훨씬 깔끔하게 코드가 되어 있는데, 자바의 장점이 좀 있는 거죠. 자바가 확장성 있는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장점과 같이 합쳐지고, 그다음에 다양한 오픈소스들하고 또 연동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장점입니다. 백엔드 개발자 하실 거면 공부하시죠.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그 과목 리스트에 컴파일러가 빠져 있는데요. 네. 컴파일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저 넣으려고 그랬는데요. 네, 넣고 싶었어요. 저는 컴파일러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4학년 과목인데 아니 학교들이 많이